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방 당시 북한의 다양한 정치적 세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세력은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으로 분파되어 있었죠. 첫 번째 국내파에는 해방 전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한반도 내에서 지하 활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1925년 창당되었던 조선공산당원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요. 이들은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극소수만이 지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박헌영이었으며 오기섭, 현준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한국 전쟁의 책임을 물어 1956년 처형되죠. 두 번째 연합파는 해방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연안으로 밀려났을 때 그 연안을 근거로 활동했기 때문에 연안파라고 칭하죠.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1940년에 결성된 조선독립동맹, 즉 조선의용군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적 성향과 공산주의적 성향이 함께 있는 조직이면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를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주로 국어학자 김두봉과 무정, 최창익 등이 활동했었는데요. 이들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무정은 김일성에게 좀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1905년 한북 출생인 무정은 김일성에 못지않은 투쟁 경력과 명망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일 유격대 출신보다 수적으로나 당 경력으로나 앞선 연안계의 대표 주자였죠. 무정은 1920년부터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였고 일찍이 중국 혁명에 참가하여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으로서도 이 무정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쟁 기간 중에 군사적 결함 등을 지적하고 오류를 범한 지휘관들과 당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하게 되죠. 이때 김일성의 비판의 표적은 전쟁 초기에 제2군단장을 지내다 철칙당한 무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정은 숙청당하게 되죠. 세 번째 소련파는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함께 데리고 들어온 소련 국적의 한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해주 지역에 망명해 살던 조선인 후손들, 즉 고려인들로 지역 당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보조 요원으로 입국하게 되죠. 이들은 통역, 행정 업무, 군대 정보 처리 등의 실무에 투입되어 소련의 사회주의 경험을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 실행하는 핵심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가이가 있었고 박창욱, 한일무 등이 활동했습니다. 허가이는 공산당의 규역과 강령을 만들었고 공산당의 세포 활동 및 당의 중앙과 지방 조직 등을 만드는데 소련 공산당의 경험을 도입하게 되죠. 이처럼 소련 출신 조선인들의 경험과 활동은 초기 이북의 당과 사회체제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이는 김일성에 의해 당 사업 방식의 오류를 비판받고 제1비서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농업 담당 부수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 전쟁 중에 김일성의 명령에 불복하고 1953년 7월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 후 그는 공개적으로 반당 종파분자,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이로써 소련파도 대부분 숙청되고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갑산파에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 항일연군 소속의 한인 군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소련 국동전선군 제88 독립보병여단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흔히 빨치산파라고도 부르죠.
이들은 김일성파로 보천보 전투로 유명해졌으며 김일성 외에 최용건, 강건, 김책, 김일 등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국내파 세력을 숙청하는 계기가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1949년 10월 중국에서는 거대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고 모택동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무엇보다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스탈린과 모택동을 설득하여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상황이 좋지 않자 그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 등의 국내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반 1952년 말부터 국내파 요원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이 이루어진 직후 재판을 시작해서 국내파 간부 12명 중 10명을 사형, 2명을 징역형에 선고하게 됩니다. 이들의 죄목은 미 제국주의를 위하여 감행한 간첩행위와 공화국 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폭력 음모 행위라고 밝히고 있죠. 물론 박헌영도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정치 지형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을 꼽는다면 아마 이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전쟁의 두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인민군이 남진하게 되면 20만 명의 남로당원이 봉기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나자 김일성이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또 박헌영은 전쟁 후퇴 시기에 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김일성의 구상에 철수를 주장하며 반대하게 되죠. 이러한 사유들로 박헌영은 1955년 12월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박헌영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간첩 행위, 남한 내 민주 세력 파괴 행위, 북한 정권 전복 음모 등 3가지의 조작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은 1956년 여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전쟁 기간 중에 김일성은 해방 직후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로 지목되던 박헌영을 비롯하여 무정, 허가일을 당으로부터 축출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들 3인이 한때 각각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를 대표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숙청은 곧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 체계 확립이 북한 정치에서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 북한 정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소련에서의 정치 변동과 노선 변화였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고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소련 공산당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는 1956년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평화 공존을 제창하고 개인 숭배를 배격하면서 1인 독재를 비판하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중 북한 정치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이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이었죠. 그동안 각국 공산당의 당수들은 스탈린 개인 숭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저마다 각국에서 스탈린만큼의 위세를 누리고 있었고 김일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 모국인 소련이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나서게 되자 각국 공산당에서는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여파로 헝가리, 폴란드 공산당에서도 개인 숭배 배척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북한에서도 연안파와 소련파가 손잡고 김일성 격하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반김일성 세력들로 결집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김일성에게 알려졌으며 김일성은 연안파의 윤공흠 등의 주모자를 체포해서 가택연금함으로써 불발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반김일성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죠.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숙청 운동을 벌여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8월 종파 사건에서 김일성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10년간 지속되었던 파벌 투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게 되죠. 또한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북한만의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956년에 김일성 체제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은 국내에서 당권을 완전 장악하고 소련 및 중국 공산당과 이어진 인맥을 당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권력 기반을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당 차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체 사상을 당 지도 이념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